안녕하세요. 실무 강의 계획은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고요. 저는 이론 강사 지호평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전년도 제 강의를 지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듣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랑 조금 사뭇 다르죠. 거기는 아마 평상복 입고 좀 나오고 좀 예를 덜 갖춘 것 같은데 제가 또 올해의 마음가짐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 얘도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맞진 않지만 이렇게 좀 갖추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또 보이는 것도 또 중요하고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약간 이런 것도 좀 갖춰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싶고 또 강의도 올해는 조금 더 쉬운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좀 PPT를 이용한 강의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필차가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네. 대표적인 악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하거나 이런 데도 조금 불편을 좀 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PPT로 오늘부터는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PPT로 만든 거를 핸드북의 형태로 만들어서 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저런 걸 좀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가독성이 좋으니까 보기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감정평가 이론이란 과목을 아직은 모르시죠? 어떤 과목인지. 이론. 굉장히 잡학이다. 굉장히 잡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론이란 과목이 되게 쉽구나, 별거 아니구나라고 다들 공부할 때는 쉽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험 가까워서 가장 어려워지는 게 이론이란 과목이에요. 어떤 시험에 대한 범위라는 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책을 벗어나서 나오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단톡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톡방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감정평가 이론 지호라고 치시면 오픈 채팅방에 감정평가 이론 지호라고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고요. 지금 한 600명 이상이 들어와 계세요. 아마 감정평가 이론 단톡방 중에 가장 많은 인원수가 들어와 계시고 제가 매일 이제 부동산 뉴스와 관련된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해드려요. 우리 감정평가 이론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만 봐서는 사실상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제가 좀 쌓아드리려고 이 단톡방에다 매일 이제 뉴스 신문 기사라든지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된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단톡방을 올해 운영하면서 뭔가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단톡방에서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는 강의대로 하고 뭐 필요할 때마다 스팟으로 단톡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그런 톡강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무료입니다. 유료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일정 시간 내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톡강의 같은 것도 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제 정보 좀 받아가 주시고 제가 또 강의가 끝나면 항상 그 단톡방에다가 오늘 했었던 주제들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 요약도 해드리거든요. 그걸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감정평가 이론 지호 여기 단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답안지 컨설팅이라는 방이 또 있어요. 아마 지호 치시면 또 나올 텐데 이건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평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배우고 나면 스터디라고 있어요.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매주 오셔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죠. 답안을 작성하고 나면 저희가 첨삭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첨삭을 해드리는 수준이 뭐
논술학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해주는 그 정도의 첨삭을 해드리진 못해요. 뭐 시간적인 뭐 제약도 있고요. 또 워낙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을 운영하면서 혹시나 이제 부족한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요청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기서 제가 그 첨삭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 이 방을 좀 이용해 주신다라면 그건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 간혹 제가 선물도 뿌립니다. 선물도 간혹 뿌리는데 뭐 비싼 거 이런 거 뿌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힘내시라고 바카스 뭐 이런 거 하나씩 뿌려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바카스도 하나씩 드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 꼭 들어오시고요. 뭐 이게 좀 싫으신 분들도 있죠. 이제 뭐 단톡방이 요즘은 뭐 막 쌓이고 이러면 좀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 연락처도 있거든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뭐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전화를 주셔도 되고 개인톡 주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다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고 다른 어디에서 뭔가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법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 지가 이제 5년 정도 됐고요. 5년 동안에 이제 수많은 합격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많은 상담을 했었죠. 그래서 공부 방향에 대한 제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직장 다니기 전에 한 2년 동안은 그 수험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한 3년 뒤부터 공부를 했고요. 회사 다니면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공부해서 2차까지 다 합격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다 상담을 해드릴 정도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전업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직장 다니면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언제든지 궁금한 건 물어봐 주시고 단톡방과 제 핸드폰은 24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저는 받아요. 생긴 거 이렇게 보여도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시면 되게 빨리 답을 해드리고요. 뭐 네이버 카페도 있죠,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제 게시판 있죠? 거기다가 물어주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웬만하면 답을 다 드립니다. 왜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냐면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뭔가 되게 궁금한데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다음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제가 빨리 답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저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급할 때는 좀 늦게 답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다른 어떤 강사님보다 답은 제일 빨리 드린다. 네, 그거는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이론 학습 방법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교재들이 있지 않나.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 교재는 이제 기본서 서브라고 해서 제가 편저해 놓은 감정평가 이론 기본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보통 기본서라고 하면 이 밑에 보시면 교수님급 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에요. 보통 저런 책들은 최소 600페이지 이상 돼요.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그러면 저걸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사실 교수님 기본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뭐든지 읽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겐 시간이에요. 시간과 효율입니다. 우리가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뭐뭐 해야 되죠? 실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규해야 되고 그리고 이론합니다. 혹시 실무 해보신 분? 실무 강의 좀 들어보신 분? 선행학습하신 분 없으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실무란 과목이 되게 생소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실무란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다 보니까 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바로 실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실무예요. 근데 이 실무란 과목은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다 해서 실력이 이만큼 늘지는 않아요. 소위 실무는 약간 이런 스타일의 유형의 시험을 잘 보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 실무라는 과목이 되게 맞질 않아서 되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실력은 잘 늘질 않더라고요. 한계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무를 일정 점수까지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누구보다 법규나 이론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하루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딱 이렇게 쪼개보면 실무가 거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고 한 3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셔야 돼요. 뭐 더 심하면 한 4시, 5시까지도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도가 더뎌요. 더디고 문제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말 그대로 실무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논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실무예요. 그럼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크죠?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다른 과목은 상대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법규란 과목의 시간을 또 줄이기는 애매해요. 왜 법규란 과목이 시간을 확 줄이기가 어려우면 이 법규는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내가 2시간을 투자했으면 2시간 상당의 진짜 결과물이 나와요. 거짓이 없습니다. 법규는. 내가 평소에 법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법규는 사실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스타일이 거의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거의 전형적이라서 얘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점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법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여기에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실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법규의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정작 여기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런 공부하는 시간이 초창기에는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과목에 치여서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이론이. 또 이론이 듣다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거 정도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같아. 또 우리 1차 때 학개론 배우셨잖아요. 그 학개론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까 할만해요 이게. 그래서 소홀히 좀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론도 일정 부분의 시간은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는 건 이론은 한 2시간 정도만 꾸준하게만 교재를 읽어달라. 특히 제가 만든 교재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교재가 사실 교수님 기본서만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 위주로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부분만 잘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서브라는 거죠. 근데 그 서브라고 해서 되게 짧게 돼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정도의 내용을 넣어놨고요. 또 특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교수님들의 교재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다 발췌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감정평가 이론 이 기본서 이 교재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론이라는 과목에서 40점이나 점수를 못 넘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장단컨대. 왜냐?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도 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해달라. 그래서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논점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과 단어들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완벽히 파악이 되면 시험에서 점수를 얻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저는 고득점은 아니에요. 이론에서 고득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고득점은 여러분들이 법규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론은 사실은 뭐 50점도 고득점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50점 정도까지만 만들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40대 초반, 법규에서 거의 이제 50 후반 정도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 요 정도 맞아서 합격을 하자. 이게 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이론 교재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심화서라는 교재가 있는데 심화서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죠. 저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건 강의용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저건 실무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감칙에서 위임한 실무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실무기준에 있는 규정 내용을 풀어서 써준 거예요. 이 규정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만들어진 그 취지라든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 같이 담아져 있는 게 해설서고, 저건 원래 협회에서 이제 법인에다가 평가할 때 얘네들 참고하라고 준 게 사실 해설서예요. 근데 2014년도에 저게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저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 활용을 했냐면 저 실무기준 해설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 답안지에 쓰기 좋은 내용들. 왜냐하면 저것의 그 참고 문헌을 쫙 들여다보면 시중에 있는 교수님들의 저기 있는 기본서, 논문 이런 것들이 다 바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정말 알차게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저기 분량을 전부 다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것만 해도 양이 거의 한 6, 7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역시 다 볼 시간이 없죠. 그리고 시험에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론에서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모아놓은 게 요 심화서라는 교재예요. 최소한 해설서의 내용 중에 우리 이론이라는 시험에서 나올 만한 부분은 요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고, 실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해설서 기준의 문제들은 다 저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희 차이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5년 이상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번에 이런 논점이 나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년간 실제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이렇게 다 할 필요 없다. 제가 정해준 것만 해주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는 굳이 구하지 마시고요. 또 관련된 법령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전면 개정되고, 그래서 요것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 이제 4월달이죠. 이제 4월달에 하는 강의는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요 교재를 가지고 하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 심화서 교재를 할 건데, 심화서 교재의 초반에는 뭘 담고 있냐면, 우리 2차 시험의 특성이 논술형 시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했죠. 선다형으로 이렇게 찍는 시험인데, 글로 써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따라서 목차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배점은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이 이론 심화서의 초반부에 실어놨고요. 또 우리 시험은 잘 보면 문제가 물어보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32회까지 왔거든요. 쫙 분석했는데 출제 유형들이 한 15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제가 분석했고 거기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을 정형화시켜 놨어요.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목차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와 B를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스타일로 시험에서 물어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을 봐봐야 소용이 없는 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A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B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A와 B가 비교 시험의 문제로 나올 거를 대비 안 하면 말짱깡이에요. 시험장 가서. 내가 얘와 잘 알아봐야 뭐예요. 얘 둘 간의 비교를 쓰는 거 미리 정리를 안 해놨는데 그럼 시험장에서 실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전혀 좋지 못한 답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의 출제 유형을 15가지를 정형화해서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출제 유형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공부하실 때 계속 저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볼 때 이 문제는 비교 설명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쓸까? 이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난 답안을 어떻게 쓸까? 어떤 내용을 담을까? 이런 생각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책만 보면요. 생각하는 공부가 안 돼요. 항상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공부를 해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 준 게 강사들입니다.
근데 이 15가지의 질문 유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책을 볼 때 아, 이게 이렇게 출제됐을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15가지 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 시험은 그 15가지 유형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물어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익히셔야 되고 이걸 역시 심화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저걸 이제 익숙해져야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도 도움을 받고 이제 우리 스터디라는 거 하게 될 거예요. 연기 스터디, 뭐 일기 스터디 그런 거 할 때도 답안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거고 또 수업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 좀 해줄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 갖다 놓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쓰면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기본서들이 있는데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저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사실은 필수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쟤는 거의 사치제입니다. 꼭 안 보셔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저기 있는 교재들 중에 뭔가를 같이 보게 되면 공부하는데 이해도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저 교재를 볼 때는 저걸 봤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냐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즉 내가 이 교재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결국은 답안에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답안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잘 돼 있어야 저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교재 중에 하나를 좀 추가로 같이 보시는 건 괜찮지만 굳이 저거를 꼭 안 봐도 상관은 없다. 근데 필요하다라면 제 생각에는 경수평가론이나 안정교수님 교재 둘 중에 하나 요 중에 이제 혹시나 우리 기본교재 강의하면서 해당 부분 조금 더 이해를 돕고 싶은 어떤 교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 둘 중에 교재 하나 사셔서 해당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굳이 저 교재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저도 사실 공부할 때는 저 교재들 안 봤어요. 저거 안 보더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교재를 다 본 겁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론은 문제풀이 집이 없어요. 그 실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 교재에도 뭐 유제 같은 거 있잖아요.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1000점 뭐 이런 문제집들이 있는데 이론은 시중에 문제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책만 보면 역시 뭘 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우리 최명근 평가사님도 기출문제집이 있고 오성범 평가사님도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반드시 하나는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험생님들을 보다 보니까 기출문제집 한 2개 정도 같이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라도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논리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논리를 좀 보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교재를 2개를 사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특징점을 얘기를 해주면 저랑 이제 최명근 평가사님은 1회부터 32회 이렇게 실려 있고요. 저기 오성범 평가사님은 진도별로 약간 실려 있고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뒤편에다가 제가 출제 논점별로 문제들을 이렇게 또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1회부터 32회지만 논점별로 보고 싶으면 그 뒤에 있는 거 확인하셔서 찾아가서 또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꼭 보시고,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에 부동산에 대한 기초를 배웠어요. 책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겠죠? 그러면 기출문제집에 부동산의 기초 쪽을 찾아가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책의 교재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풀고 이런 것들은 스터디나 뒤에 기출 강의 할 때 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안 해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걸음마도 아니죠. 그렇죠? 이제 막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무엇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만 잘 익혀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지금부터 사서 같이 보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풀이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논문도 있는데요.
논문은 굳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논문은 일단은 저 앞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된 후에 봐야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저런 것들은 제가 툭툭 던져드려요. 단톡방 같은데. 그래서 단톡방에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저는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이론 시험에서 나올 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스터디 할 거죠. 스터디라고 이제 종합 모의고사 같은 거 할 텐데, 그때 다 제가 문제로 만들고 그 기본이 됐던 논문이나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만 준비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진 않으셔도 좋다.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 강평이 있는데, 출제위원의 강평은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출제위원 강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는가에 대한 강평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한 것을 출제위원이 보고, 너희들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더 연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출제위원의 채점평이에요. 근데 이 채점평은 이게 예전에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와요. 네. 예전에는 출제위원 강평을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서, 과거에 이제 문제들에 대한 출제위원 강평이 있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화서에 가면 강평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 기출문제집, 제 기출문제집에서도 강평이 있던 해는 제가 강평 같이 실어놨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봐야 내가 평가 이론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구나,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은 그 안에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바로 기출문제랑 출제위원의 채점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이드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잘 철저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공부의 방향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합격 수기는, 이건 하루 정도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합격 수기를 보라 그러냐면, 왜 합격하신 분들이 시기별로 공부한 방법이 나와요. 학습 방법이. 그걸 좀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구나, 그 가이드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합격 수기부터 쭉 봤어요. 쭉 보고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맞진 않아요. 왜냐면 공부에도 왕도가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맞는 사람 걸로 딱 잡아서 그 사람과 비슷하게 계획을 세우고 쭉 했거든요. 꼭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면 충분해요. 합격 수기 보는 건. 그래서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면 합격 수기 있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강사를 그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보실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을 받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것을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강사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조금 도울 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꼭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교재 꼭 좀 잘 준비하셔서 보시면 되고, 항상 이론 볼 때는 기출문제집을 같이 옆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출제형 강평 이런 거 잘 보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방향 이런 것들 잘 잡아 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2차 시험 특성은 좀 들으셨나요? 아까? 1차 시험과 많이 다르죠? 1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평가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평가라는 거. 즉 절대평가라는 게 뭐죠? 일단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이 90점을 맞든 99점을 맞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60점을 넘으냐가 중요하거든요. 남 잘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상대평가 성적순입니다. 물론 2차 시험도 60점 절대평가로 돼 있어요. 근데 60점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이하로 쭉 깔아져 있어요. 즉 그 이야기는 상대평가 성적순입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보다 훨씬 더 공부량이 많고요. 또 1차는 객관식입니다. 지문 주어지면 지문에 있는 거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2차는 논술형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답안을 다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훨씬 더 어려운 공부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공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겠지만 확실히 달라요. 1차 공부하던 때처럼 공부하시면 절대 이 시험 못 붙습니다. 공부 시간 굉장히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또 논술형이기 때문에 뭘 많이 해보셔야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도 첨삭을 자꾸 해드리지만
답안지를 보면 1년이 지나도 답안지가 크게 변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보고 여러분들이 읽고 암기하는 거랑 실제 답안지에서 문장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많이 써봐야지 늘어요. 정말이에요. 자꾸 써봐야 내가 어떤 잘못된 단어와 용어 선택을 하고 있구나. 주어랑 서술어가 안 맞는 글을 쓰고 있구나. 내 글씨가 안 좋으니까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겠구나. 형식을 예쁘게 잡아야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을 많이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요. 공부하실 때 있죠. 저희가 기본 강의라고 나면 항상 그 주에 시간이 있잖아요. 책을 꼭 읽고 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건 요약해서 좀 써봐라, 스스로. 내가 책을 읽었고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정말 이해했는지, 그리고 일정 부분이 머리에서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한번 직접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되게 잘 써지는 것도 있지만 되게 잘 안 써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잘 안 써지는 것들을 자꾸 반복 연습해서 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써지게 되는 거를 써지게 자꾸 하나하나 지워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저는 요약해서 써보는 거 정말 많이 강조드립니다. 답안지에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A4 이런 거보다는 실제 답안지에 연습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이제 논술과 심화의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정규 커리큘럼대로만 잘 쫓아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까지 답안 작성 다 가능한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 이제 구성된 테마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는 1단계로 기본 이론을 배울 건데요. 총 16번 동안 부동산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7월부터 10월 달에 2단계에 가서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랑 또 뭘 배울 거냐면 유형별 평가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물건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규모가 과대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목적별 평가도 배울 거예요. 담보평가, 뭐 경매평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배울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10월, 12월은 기출문제, 그 다음에 내년 1에서 3월도 역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 두 개 강의를 할 때는 답안 작성 선 시험을 볼 거고, 그리고 답안 첨삭이랑 강평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제가 그 기본 강의 할 때도 시험을 좀 보려고 해요. 실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의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하고 가고 있는지를 시험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감정평가의 의의에 대해 써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목차. 과연 이 파트에서는 가장 큰 테마가 뭐고 그 안에 작은 테마들이 뭔지 그런 차례를 직접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책 보시면 차례라고 있죠. 목차. 그거예요. 그걸 써보게 할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들에게 써보게 할 거냐면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책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무엇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체계가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그 사법고시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를 순서대로 다 쓸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합격한다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는 얘기는 나는 그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이제 익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진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해요. 이런 거 넣기, 가로 넣기.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의의만 시험 봤는데 좀 몇 가지 좀 추가를 해봤어요. 이런 것들 좀 넣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가로 넣기는 제가 이제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문장이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키워드 그러는데 키워드가 뭔지 몰라요.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이 키워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키워드 몇 개를 이렇게 찝어서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맞았냐 틀렸냐 그 정도 해드릴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요. 논술 시험을. 그거를 지금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한 번만 해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자, 우리 감정평가라는 게 있죠? 감정평가가 뭐죠?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그렇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감정평가예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고요. 이 감정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 그런 것들이 학문화된 게 감정평가 이론이에요. 그러면 모든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안에서 출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우린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배울 거냐면 이걸 배울 거예요. 토지 등의. 토지 등이라는 건 뭐죠? 결국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고 했는데,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물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토지 등이에요. 특히 감정평가는 뭐라고 하죠? 부동산 감정평가라고 해서 부동산이 그 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하면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그걸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건이 꼭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산도 있고요. 뭐 유가증권도 있고, 뭐, 그죠? 무형재산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뭘 중심으로 배울 거냐면 토지 등이라는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대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일반 재화와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과연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일반 재화는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의 기초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의 대상이 이게 명확해졌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 물건에 대한 뭐를 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뭐와는 다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격이라는 용어와는 다릅니다. 가격은 뭐죠? 그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부동산에서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실거래 가격, 우리 신고하게 돼 있죠? 거래를 하면 반드시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거래 가격, 그게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그냥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랑 저랑 합의하면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에요. 근데 가치는 반드시 꼭 시장에서 서로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물건의 본연의 어떤 내재된 부분을 우리가 판정을 해주는 게 바로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치를 판정할 때 누굴 많이 찾아가요? 중개사분들 많이 찾아갑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의 가격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가격이 아닌 가치입니다. 다만 가치라는 건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사회적, 종교적,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가액이라는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과연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란 뭐냐? 가격과 다른 가치는 어떤 개념이냐? 그리고 이런 가치의 기본적인 본질 무엇일까? 그 다음에 저런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떻고, 그죠? 그 다음에 가치라는 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가치들을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치 다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들을 배우는 게 두 번째 타임입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판정을 해야 되죠. 저 물건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걸 판정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분석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과연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근데 저런 가치라는 건 결국은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여러 가지 시장의 요인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기의 침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인구의 어떤 그 감소라든지 세대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죠? 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가치는 어떻게 발생하고 그 가치는 발생돼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요인들이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이 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3방식입니다. 분석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가액을 내려면 뭔가 딱 수단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 수단이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하는 3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핵심은 물건이 뭔지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을 해서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결과만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반적 이론은 다 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3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방식을 적용하고 나면 얼마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10억, 뭐 11억,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디다 표시하겠어요? 평가서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판트는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은 부동산의 기초, 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가치를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게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배울 거고요. 그럼 이것을 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 즉 시장 분석이라든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3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에 결과값이 나왔을 때 평가서에다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 그냥 금액 10억 원으로 적을 거냐, 아니면 우리는 9에서 10억 이렇게 적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수업할 때 그 전에 한 번 더 밑바탕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시험에 모든 게 나오고 여러분들은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맞게 풀어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에 대해서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건 5년 동안 제가 어쨌건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출제된 시험의 문제가 어떤 건지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냈을 정도의 실력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결과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저는 최소한 이론에서는 과락이라는 점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명심해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만 보지 말고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꼭 봐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은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일주간의 범위가 요만큼이면 그 범위 내용만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씩이라도 꼭 해달라. 그게 쌓이고 쌓여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당장 한 여름쯤 되면 연기 스터디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가 미흡하면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없고요. 그 강의에 그냥 돈만 내고 다니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도 2년차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답안 작성은 할 수 있더라고요. 못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시간 투자를 안 하면 못할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실무 복귀도 중요하지만 이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개강할 때 저희 뵐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핸드북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핸드북은 뭐냐면 의랑, 그 다음에 목차로 위주로 된 서브 노트랑 체계도 같은 걸 제가 이번에 만든 걸 하나로 뭉쳐서 출판이 될 건데, 아마 한 4월에서 5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되게 좋은 자료로 만들 거니까요. 그때 이제 구매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